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료값이 뛰고 곡물값이 뛰고 결국 우리 밥상 위 계란 한 판, 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를 해외에서 사옵니다. 곡물도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두 가지 모두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은 중동발 식량 에너지 이중 위기가 한국 경제와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와 팩트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죠? 그런데 이게 끝나기는커녕 이란까지 얽히면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해,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해상 운송로에 리스크가 상시화된 겁니다.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불씨가 홍해 운송로를 위협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유가뿐 아니라 비료, 곡물 가격까지 동시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동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브렌트유 가격은 수주 만에 15%에서 20%씩 급등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또 올라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한국한테 특히 치명적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60%에서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우리 원유의 주요 공급처인데 이 나라들이 전부 중동에 몰려있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중동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기타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를 합쳐야 겨우 35% 수준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액 수입량은 1억 4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같이 늘어난 건데 이 타이밍에 중동이 불안해지니 최악의 조합인 거죠. 원유만이 아닙니다. LNG 천연가스 수입에서도 한국은 세계 3위권입니다. 석탄까지 합치면 에너지 전체의 약 90%를 해외에서 사오는 구조예요. 정이 만들고 공장 돌리고 난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에너지 이야기만 하면 기름값 올라가겠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밥상 물가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식량 위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오,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24년 국내 생산 곡물은 약 500만 톤입니다. 그런데 수입 필요량은 1690만 톤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것의 3배 이상을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옥수수가 1150만 톤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소나 돼지, 닭 키우는 사료용이에요. 밀은 450만 톤인데 빵, 면류, 과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죠. 쌀도 46만에서 59만 톤을 수입하는데 이것도 평년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직접 재배하는 옥수수는 겨우 8만 9천 톤입니다. 수입량 1150만 톤 대비 0.8%도 안 돼요. 사실상 옥수수는 100% 수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옥수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의 가격이 전부 사료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사료 원가가 올라가면 축산농가가 버티다 못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마트 진열대 가격으로 직결됩니다. 이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비료, 특히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뜁니다. 비료가 비싸지면 곡물 생산국들의 농사 비용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선박 연료비,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국제 곡물 가격에 상방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사료비, 농자재비가 뛰고 최종적으로 우리 밥상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된 충격이 식탁까지 도달하는 도미노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요소 비료 가격이 불과 며칠 만에 20%에서 최대 40%까지 폭등했습니다. 비료 시장은 중동 리스크에 이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전 세계 농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잡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 이 위기가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 석탄, 밀, 옥수수, 비료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이때 세계은행, IMF, IEA, FAO가 잇따라 식량과 에너지 복합 위기를 경고했어요.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2022년 소비자 물가가 5%대까지 치솟았어요. 10년 넘게 2%대에서 놀던 물가가 갑자기 5%를 찍은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EU에서는 가스 가격이 2022년 인플레이션의 36%를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2022년 6월 인플레이션 9.1% 중 3분의 1이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는 인플레의 약 20%, 일본은 최대 24%가 화석연료 가격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소비자의 에너지 지출은 약 1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1200달러, 직전 5년 평균보다 20%나 늘어난 수치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비에 허덕였다는 뜻이죠. 그때도 문제였는데 지금 중동 상황은 그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주로 유럽발 가스 곡물 쇼크였잖아요. 지금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인 중동이 직접 불안한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가스 공급과 흑해 곡물 수출이 문제였습니다. 원유 가격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 위기는 원유 공급을 직접 위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막히는 거예요. 게다가 비료 원료인 천연가스, LNG 가격까지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2년보다 타격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오는지 4가지 경로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 폭등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휘발유값이 줄줄이 오릅니다. 가계 교통비, 난방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둘째, 밥상물가 상승입니다. 아까 설명한 비료, 사료, 곡물 가격 도미노가 작동하면서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이 오릅니다. 셋째, 제조업 원가 압박입니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에너지비와 물류비가 뛰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됩니다. 넷째,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4년 4월까지 기준금리 3.5%를 10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발 유가 상승과 공급 측 요인이 물가의 하방 위험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중동 때문에 못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2014년 성장률 2.6%, 2025년은 2.1%로 잡았어요. 물가는 2014년 2.6%에서 2015년 2.1%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바이유가 2024년 배럴당 85달러, 2025년 8달러 수준에 머문다는 가정입니다. KDI는 동시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생산 비용 상승과 실질 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요? 쉽게 번역하면 중동이 더 꼬이면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밀가격이 오르면 빵값, 명압, 과자값이 올라갑니다. 옥수수 사료 가격이 뛰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값이 오르고요. 식용유 원료인 대두 가격도 곡물시장과 연동됩니다. 외식 원가가 올라가면 식당 메뉴 가격도 자연히 인상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2, 3%로 보일 수 있지만 체감 밥상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더 걱정되는 건 한국의 식량 자금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쌀 생산량을 보면 2015년 580만 톤에서 2024년 480만 톤으로 꾸준히 줄고 있어요. 재배 면적이 2002년 이후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마저 자급률이 흔들리면 한국의 식량 안보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보리 생산이 평년 대비 30%나 급감했어요. 과도한 강수와 서리 피해가 원인인데 기후변화가 국내 농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후변화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올라가거든요. 중동 전쟁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밥상 물가를 압박하는 이중 쐐기 구조인 겁니다. 경제 체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에는 17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에요.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분쟁이 추가 확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25년 브렌트유 평균가를 73달러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80달러에서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경우 한국 물가는 2%대로 안착할 수 있고 경기 회복도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KDI가 제시한 2025년 성장률 2.1%, 물가 2.1%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문제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직접 충돌에 나서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어요.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에너지 비용 폭등, 수출 채산성 악화, 물가 재가속이라는 삼중고에 빠집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모형에 따르면 1970년대 수준의 에너지 쇼크가 재현될 경우 2040년 글로벌 GDP에서 약 10조 달러, 전체의 8%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중동 위기의 잠재적 파괴력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뭐가 있을까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같은 재정 보조가 필요합니다. 2021, 2022년 위기 때도 한국 포함 많은 나라가 이렇게 대응했죠. 참고로
유럽은 그때 에너지비 보전에만 약 6,510억 유로, 한화로 약 9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이 1,580억 유로, 영국이 1,030억 유로를 썼어요. 한국도 비슷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KDI는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돈을 풀어야 하는데 풀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KDI는 국제유가나 농산물 가격 같은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쇼크가 1,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전환이 핵심입니다. 12 집행이사 파비오 파네타는 에너지 전환이 더 빨리 진행됐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한 노출이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IEA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에너지 효율 투자가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식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량에도 투자가 필요하고요. 비료 원료의 국산화, 대체 기술 개발, 전략적 곡물 비축량 확대 같은 중장기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곡물의 80%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가스, 비료, 곡물 가격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이게 기름값에서 밥상물가까지, 그리고 제조업 원가에서 금리 정책까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이중 위기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분쟁이 추가로 확전되느냐, 특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관건입니다. 둘째,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안정되느냐, 아니면 100달러를 돌파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을지 중동 변수가 이 시점을 계속 미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식품 관련 포트폴리오 익스포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 환해지 전략도 재검토하시고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동 뉴스 하나하나에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대응에 집중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정말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거나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동결을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